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커스 적중여신 회원국어의 고현입니다. 여러분과 이번 시간 2026년 시행된 지방직 구급 시험 문제, 특별히 국어 문제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 시험 문제는 여러 가지로 의의가 있는 시험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25년 인사혁신처에서 기조를 전환한 이래 이 기조 전환이 정착된 첫 시험으로서의 의미를 갖겠죠. 또한 27년 문항이 몇 문제로 25문제로 증가한다라는 사실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중간 달이기도 하고 29년 또 뭐가 들어올 수 있다. 피셋, 그죠? 어떤 형태로의 피셋 전환일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피셋 시험을 도입하겠다. 피셋 시험으로 뭔가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발표가 있는 만큼 그 중간 과정으로서의 지방직 시험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지금 촬영하는 이 영상을 기존에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들보다는 앞으로 시험에 임하실 분들이 더 많이 함께 하실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면 좋을까의 이야기도 이 해설 강의에 녹여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달려가 봅시다. 이번 26년 치러진 이번 시험은요. 아직은 25문제가 아니었어요. 20문항으로 치러졌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지만 독해, 추론이 전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시험. 그래서 실제 시험상의 체감 난도는 비교적 높은 편. 특별히 작년 시험과 비교했을 때에라도 우리가 매우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가직에서 보여줬던 경우의 수 문제가 빠져서 좀 아쉽기도 한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다행이다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 특별히 긴 지문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간의 축을 어떻게 요리했으면 좋았을까? 시간의 축을 어떻게 요리했으면 우리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었을까가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피셋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유형도 이번 시험에 출제했다는 것 여러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단순 암기를 이제 완벽히 탈피했죠. 그런 유형은 우리 시험에 사라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이제 추론 중심해 그리고 수능에서 갓 넘어오신 분들도 이 시험에 적응할 수 있고 피셋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시험에 적응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이 시험만 준비하고 있던 수험생이라면 좀 더 분발해야 한다라는 것도 시사해 준 시험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영역별로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지문 안의 내용의 영역을 좀 살펴보면 비문학과 추론의 영역이 역시 난도도 높고 여러분 시험장에서 가장 잘 해냈어야 되는 파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언어 논리 유형도 비교적 난도 있게 퀴즈 문제로 출제가 되었으며 이 문법이라든가 문학과 화법과 작문의 베이스를 깐 지문들이 등장해서 이런 부분 역시 우리에게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걸 시사해 준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항별로 여러분에게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고 어느 부분에 출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이버 회원국어 검색하시면 제 카페 오셔서 이런 내용 모두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안내를 해 봅니다. 한눈에 우리가 딱 비중을 보면 아, 이 시험이 이렇게 향하고 있구나. 앞으로 우리 시험이 이렇게 출제되겠구나를 한눈에 보실 수 있죠. 독해와 논리가 거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비중의 60%를 차지했고 그중에 문법과 하작문이 30%, 꽤 높은 비중으로 그래서 이 수능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무리 없이 푸실 수 있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유효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문학을 베이스로 어휘를 우리한테 어휘 자체로 묻진 않지만 지문 안에서 어휘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겠다. 더불어 같은 낱말의 무게감을 찾는 의미로운 문제까지 반드시 출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설이 굉장히 길긴 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하나하나 풀면서 이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또 오리엔테이션에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한번 바로 가보죠. 자, 26년 지방직 공무원 9급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입니다. 공공언어 바로쓰기 원칙에 따라 공문서의 기억 리을을 수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참 그죠? 국가직과 함께 문제의 순서도 공문서 고쳐쓰기 장문 문제가 1번으로 출제가 되어서 다행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문제 쉽게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였죠. 우리한테 요구한 건 뭐냐면 명사의 반복된 나열 이거 싫어. 이거 피하고 적절한 조사나 어미를 넣어라. 대등한 연결을 사용할 때의 구조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와, 과, 고 떠올리셨어야겠죠. 더불어 피동 표현 올바르게 써라. 더불어 의미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표현 중복해서 사용하는 것 이거 하지
마라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네요. 순서를 없기시 좋았기 때문에 지침을 바로 읽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내용으로 가셔도 좋겠죠. 블라블라블라 신규 사서 업무 적응 교육. 한눈에 보기에도 명사가 너무 많죠. 그래서 너를 의미상 신규 사서의 업무 적응을 위하다. 그러한 교육. 부서별로 신규 사서의 업무 적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이 넣어보셨다면 맞는 녀석이구나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고 보이셨죠 여러분? 와구와고가 보이는 순간 앞에는 뭐가 와 있구나. 확대하다가 와 있구나. 한번 끊어주시고 불편의 축소 너는 뭐가 와 있구나. 명사가 와 있구나. 그러니까 의미상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는 방안, 불편을 축소하는 방안을 얘기하고 싶은데 앞은 확대하다, 뒤는 축소. 그러니까 우리는 바꿔줘야겠죠. 뭐라고? 그렇지. 편의를 확대하다, 불편을 축소하다라고 바꿔서 짝을 맞추든가 아니면 굳이 명사로 짝을 만들고 싶다면 편의 확대 그리고 너를 연결할 때 와, 그다음 불편의 축소. 그러니까 불편 축소로 만들든가. 그래서 편의 확대와 불편의 축소라고 해서 명사 짝을 이루든가 아니면 용언 짝을 이루든가. 그런데 와 합쳐지긴 했는데 편의 확대라고 명사로 잘 바꿨는데 다시 뒤를 축소하다라고 용언으로 바꿔서 너의 짜임 이상하구나. 여러분이 시험장이라면 2번이 많이 이상해. 한 번 더 확인하고 너를 찍고 넘어가셨어야 될 것 같아요. 디귿번. 교육은 분기별로 계획되어져. 얼마나 많이 했어. 그치 우리말에 되다는 피동의 접사. 그래서 체온 뒤에 지금 붙여쓰기 하고 있는데 어지다라는 또 다른 피동. 즉 피동이 한 번, 피동이 두 번. 우린 너를 이중피동이라고 부를 거고 우리말에서 이중피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써야 되니까 계획되다라고 해서 계획되어 있으며 아주 잘 바꿨죠. 제출기한을 반드시 무슨 뜻일까? 그렇지. 엄격하게, 엄밀히, 반드시 머스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말에 반드시와 똑같은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우리한테 들려줬냐면 네가 의미가 유사하거나 라는 말을 줬던 이유가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 엄밀한 것과 반드시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유사하기 때문에 너를 빼버리고 그래서 제출기한을 엄수하기 바랍니다 라고 잘 넣어서 우리가 빼보면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더 쉽다 그랬죠. 정확하게 정답은 2번이었고 시간의 요리가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 문제 가보죠. 가라를 맥락에 맞추어 가장 적절하게 나열하는 것 무슨 힌트? 그렇지. 순서 추론이니까 선택지 힌트 확인하셨어야죠. 다 아니면 라다라고 우리한테 힌트를 줬는데 가보자. 근대식이 책 읽기는 책의 내용을 입으로 외워서 연기하듯이 말하거나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방식에서 눈으로 꼼꼼하게 단어들을 읽으며 문장의 의미를 파헤쳐가는 방식, 즉 정독으로 이행해 갔다. 이사해 갔대. 그러니까 입으로 외워서 이렇게 말하는 방식에서 눈으로 꼼꼼하게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후자가 정독이구나 라고 정독에 뭘 주었네? 정의를 주었네. 이런 책 읽기 방식에는 책을 읽기 위한 공간과 거기에 맞는 자세가 필요했대. 훈련을 통해 정독에 익숙해진 사람들 아직 정독이 소개되기 전에 정독을 먼저 얘기하면 어색하니까 라로 시작하는 건 어색하겠구나. 정의를 밝혀주는 다가 시작이 확실해 보이고 우리한테 다 뒤에 가로 갈 거냐 라로 갈 거냐. 근데 라는 훈련을 통해 정독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글 읽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짧은 시간에 많은 책을 읽는 독서 방식이 나타났고 이러한 독서 방식에 적합하도록 텍스트 편집 기술이 발전하고 편집 형식이 변화했다. 뭔가 편집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한번 우리 가로 한번 가볼까? 정독을 위해서는 조용한 공간에서 홀로 부동 자세를 사실 여러분 시험장이라면 마지막 꼬리 잡기를 통해서 다 뒤에 가가 확실하구나
연결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었고 뭐라고 했냐면 가의 마지막에 집단적으로 훈련하며 정독에 익숙해 놓칠 수가 없죠. 우리가 라에 뭐라고 읽었어? 훈련을 통해 정독에 익숙해진 사람들. 그랬으니까 확인만 필요하네. 그래서 네가 편집 방식, 편집 기술이 발전하고 편집 형식이 어떻게 변화했어? 이렇게 편집 형식이 등장했어. 라고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하네요. 다 뒤에 가가 확실하고 뒤에 라, 나의 순서로 이어져야겠죠. 정답은 1번이네요. 계속해서 3번 문제 가봅시다. 자, 가나 빈칸 문제, 앞뒤를 잘 보고 확인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한테 첫 단락에 뭔가 설명해 주고 나서 2단락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1단락의 설명을 2단락에 적용하는 문제구나 라고 여러분 감 잡았을 것 같아요. 적절하게 당연히 집어넣으라고 했겠죠. 그래 놓고 기호를 소개합니다. 기호는 어떤 대상과 일정한 의미가 결합한 것인데 기호는 대상과 의미, 다른 말로 하면 기표와 기의, 대상이 기표고 의미가 기우구나. 이것의 관련성에 따라서 도상적 기호도 있고 지표적 기호도 있고 상징적 기호도 있는데 도상적 기호의 특징은 뭐냐? 기표와 기의 사이의 시각적 유사성, 뭔가 유사해. 이런 우리 너를 도상적 기호라고 부를 거고 지표적 기호는 기표와 기 사이의 실제적인 연관성과 인과적인 관계가 있으면 우린 너를 지표적 기호라고 부를 거고 반면 얘는 뭔가 연관성이 없나 봐. 상징적 기호는 기표와 기의 관계가 관습적일 뿐 시각적 유사성이나 실제적 연관성이 없는 기호. 그래서 여러분이 표시하시고 적용하는 문제였네. 그래서 첫 번째 얘가 뭐가 나왔냐면 신호등이 등장했어요. 너는 빨강은 멈춰라, 초록은 가라를 의미하는데 색채라는 시각적 기표가 그것의 기의와 실제적인 연관성이나 유사성이 거의 없어. 즉 연관성이나 유사성이 거의 없고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상징적 기호 넣어봤을 것 같고 한편 이모티콘 우리가 보는 순간 웃는 얼굴과 뭐 했구나? 닮았구나를 유식하게 말해주시면 그렇지. 시각적 유사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너는 도상적 기호. 나머지는 우리가 읽지 않아도 지표적 기호겠구나. 지표적 기호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너는 뭔가 연관성과 인과적인 관계가 있는 이라고 말했으니까 확인. 연관성과 인과적 관계라고 얘기해서 우리한테 명백하게 그 관계를 확인해 주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음. 정답은 그래서 상징적 기호, 도상적 기호, 지표적 기호의 순서 주의해서 답을 찍었어야겠죠. 정답은 3번을 확인했음. 여기까지 아마 여러분 시험장에 잘 풀지 않으셨을까? 비교적 쉽게 잘 풀린다. 4번까지도 여러분 무난하게 푸셨을 것 같아요. 지침에 따라 개요를 작성할 때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이라고 소개했음. 즉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푸는데 장문 문제가 2개나 등장했죠. 하나는 공문서에 고쳐쓰기 문제가 등장했고 4번에 또 우리한테 개요를 작성할 때 방식과 관련해서 알고 있니? 를 묻고 있어. 서로는 핵심 개념과 연구 목표 바로 보셔야죠. 핵심 개념 나와 있고 연구 목표라고 우리가 써볼게요. 제목이 뭐냐면 귀농 청년. 이제 농사 지으러 이제 농촌으로 갔어요. 이런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통합 지원 전략 그래 놓고 귀농 청년이란 무엇인가? 그다음 목표. 즉 귀농 청년이 어떻게 하면 이 잘 정착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창업 주거 지원을 위한 효율적 방안 모색을 하는 연구 목표를 발표해 줬어. 그럴싸하죠. 그래 놓고 본론은 2개의 장으로 구성하되 째려보니까 1장이 서론이고 4장이 결론이니까 여기가 본론이 되겠지. 2개의 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 하위절은 각 장의 제목에 맞추어서 통일성 있게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원인과 해결책을 벗어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더 라스트 모의고사에서 연습했던 내용 자체로 보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즉 귀농 청년의 창업 지원 방안은 스마트팜 창업 및 임대 농장 보조금을 뭔가 지원해서 도와준다라는 방식이 하나 나왔고 그다음 농산업 창업자와 연계해서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그러면 이제 귀농 청년이 뭔가 창업하는 데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죠. 그래 놓고 귀농 청년의 주거 지원. 주거가 뭐죠, 여러분? 그치, 살집. 그러니까 초기 정착
을 위해서 입주비를 지원한다. 당연히 그럴싸해. 그래놓고 미사용 주택지 정리를 통한 농지 확대. 갑자기 농사 지을 땅을 확대하래. 이상하지. 나가리는 3번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놓고 마지막 결론에 대한 지침은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자,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기대됩니다. 라는 기대 효과로서 귀농 청년이 원활하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기대가 됩니다. 라고 잘 쓰고 있고, 두 번째, 향후 과제. 앞으로 해야 할 숙제. 이 이후로 이루어져야 할 숙제가 뭐가 있겠냐? 귀농 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및 더 확대라는 건 당연히 뒤에 이어져야 할 숙제, 과제로서 그럴싸하죠. 그래서 우리한테 주제를 주고 사실상 내용 안에 이런 내용 어색해 자연스러워를 묻는 문제이기도 했음. 정답 그래서 3번을 찍었음. 자, 이제 첫 번째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죠. 5번 문제 비교적 난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전을 하신 그런 문제라고 제가 들었어요. 기억 리을 중 문맥상 어색한 곳을 수정하는 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묻고 있어. 그래놓고 우리한테 밑줄을 주었으니까 밑줄 문제 앞, 뒤를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는 게 포인트. 자, 1단락부터 가봅시다. 일반적으로 물질은 분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부피가 크다. 과학지문 안 좋아하시는 분들, 그쵸? 제가 더라모에서 경고했죠. 과학지문이 나올 거라. 꼭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예언이 적중. 지문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나중에 적중 자료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물질은 분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부피가 크대. 그럼 그 뒤를 봐야겠죠? 분자 운동이 가장 활발하고 액체, 자, 기체가 분자 운동이 가장 활발하고 액체, 고체 순으로 그 뒤를 있는데, 그러니까 기체가 가장 활발하고 그다음 액체, 고체 순으로 그 뒤를 잇는데, 그러므로 같은 물질의 질량이 동일하다면 기체의 부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액체, 그 다음이 고체는 그 부피가 가장 작대. 그러니까 분자 운동이 활발한 것도 기체, 액체, 고체의 순이고, 네가 부피 역시 기체, 액체, 고체의 순이래. 그러니까 네가 분자 운동이 가장 활발할수록 가장 부피가 크다라는 진술과 일치하는구나 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놓고 그러나 물은 이 룰의 예외다.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가 되면 부피가 커져. 이건 룰에 맞잖아. 그러면 네가 예외라고 말했으면 이 뒤에 예외의 내용이 와줘야겠죠. 원래 고체는 액체보다 부피가 작아지는 게 맞지만 그 룰에 반대여야 하니까 고체인 얼음이 되어도 부피가 커진다 라고 말해줘야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왜 물 같은 거 이렇게 얼음 만들고 싶어서 물을 이렇게 넣어보면 얘가 이렇게 물 원래 양보다 훨씬 더 볼록 올라와 있는 상식에 준해서도 이 문제는 뭔가 네가 문제가 있어 라고 여러분이 떠올렸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너에 대해서 바꾸기를 고체인 얼음이 되어도 부피가 커진다. 그치, 아주 잘 고친 거지. 네가 고체인 네가 얼음이 되어도 부피가 원래 액체보다 커지는 룰을 따르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구나. 사실은 시험장이라면 1단락을 2번 읽으시고 여러분 답 찍고 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이제 복습 중인 면도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빙산이 녹으면 해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 빙산은 원래 고체잖아. 근데 해수면이 녹으면 너는 이제 네가 녹았으니까 해수면이 액체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너의 높이가 어떻게 될까? 빙산은 바다에 떠 있는데 이때 빙산의 일부가 수면 위로. 그러니까 고체니까 이거 이제 물이 이제 얼음이 되면서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와 있죠. 근데 빙산이 녹아서 생긴 물의 부피는 고체였을 때 빙산의 부피보다 약간 작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의 부피가 작대. 액체의 부피가 작대. 그럼 누가 커? 고체.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니은을 한 번 더 얘기해 준 거지. 그러니까 고체일 때 액체보다 부피가 더 크구나. 그러니까 이 단단한 빙산이 녹으면 스르륵 녹으면서 부피가 작아지는구나. 수면 위로 나와 있던 빙산이 녹아서 생긴 물이 낮아진 해수면만큼을 채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이 얼음일 때는 부피가 크지만 네가 녹아서 액체가 되면 부피가 줄어드니까 해수면의 높이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소개를 했어. 부피가 작아지니까 올라가던 네가 녹으면서 해수면에는 거의 변화가 없구나. 그런데 문제가 있나 봐. 그렇다면
오늘날 아니 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부피가 줄어드니까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왜 해수면 상승을 걱정할까? 그 이유가 뭘까?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빙하는 육지에 있는데 빙산이 녹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육지의 빙하도 녹게 된대. 육지의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바닷물의 양이 증가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진대. 그러니까 빙하도 녹고 빙산도 녹고 이와 같이 빙하가 녹을 정도의 기온이라면 바닷물 자체도 열팽창을 해서 해수면이 높아진다. 우리한테 앞에 있는 문장에서 이 뒤에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힌트를 주었구나 라고 우리가 복습해 볼 수 있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과학 지문은 시험장에서 이해하려고 들면 시간을 잡아먹는 블랙홀. 앞뒤 연결 관계를 확인하면서 이 내용이 맞니 틀리니 정도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한테 일단락에 명백하게 룰을 주고 그 룰의 반대인 물의 액체와 고체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문제의 포인트이기도 했음. 정답은 2번을 확인했음. 5번에서 살짝 이제 과학 지문에서 알딸딸한데 6번에서 또 그래서 6번에 당하신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다음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 중에 불일치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황보영의 성이 황일 때 황 띄고 보용으로 쓸 수가 없는지, 최서연의 성 최 뒤에 호칭어 군을 쓸 때 최군으로 띄어 쓰는 것이 맞는지, 김구의 호인 백범을 성명 앞에 쓸 때 백범 띄고 김구로 써야 맞는지, 허초이의 호, 친절려라 호라고 소개하면서 난설언을 성허 뒤에 쓸 때 허난설언으로 우리가 쓰는지, 즉 성과 호를 붙여 쓰는지 확인하래. 띄어쓰기 얘기가 나오겠구나. 단락이 2개인데 몇 단락이 중요하겠구나. 그렇지. 2단락 짱 중요하구나. 그러나 열심히 읽어야겠네. 그런데 1단락에도 주의해야 될 접속어가 또 있었다. 어디? 그렇지. 셋째 줄에 그러나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 글은 그러나 뒤를 잘 읽으면서 우리가 피해가야 할 지점이 있음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했음. 우리나라의 성과 이름은 자립적으로 쓰일 수가 있고 고유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대. 따라서 성과 이름을 띄어 써야 할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러나 뭐 하겠다? 붙여 쓰겠다. 그러니까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구나. 성과 이름을 묶어서 부르는 성명은 하나의 고유명사라서 제가 고시죠. 회원이죠. 하나의 고유명사라서 성과 이름을 분리해 생각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성은 거의 한 음절이 대부분이잖아. 두 음절인 경우도 있지만 직관적으로 한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성과 이름을 붙여 쓰도록 룰, 원칙, 규정하고 있대. 이름과 마찬가지 성격을 지닌 게 뭐냐? 호나 자도 성에 붙여 쓴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호가 충무공이잖아. 그래서 성과 우리가 호를 쓴다면 이충무공 너를 붙여 쓰는 게 원칙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 그런데 성과 이름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 잘 읽어야겠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띄어쓸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성과 이름은 붙이는 게 원칙인데 띄어 쓰는 걸 허용하겠대. 이런 우리한테 예를 줬네. 선우주, 남궁수 같은 성명은 이게 선씨이고 이름이 우주, 남씨이고 이름이 궁수인지 아니면 선우라는 성이죠. 선우주인지 남궁수인지 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렇게 성과 이름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때는 선우주, 남궁수를 허락. 그러니까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칙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나 허용을 했다. 규정에서는 선우, 독고, 황보 등과 같은 두 글자 성만을 예로 들고 있으나 그러나 성과 이름의 경계가 혼동될 여지가 있다면 한 글자 성도 당연히 띄어 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소개를 했어. 그리고 한편 성명 또는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 관직명, 너는 대놓고 별개 단임으로 띄어 쓴다. 원칙이야. 너는 호칭어나 관직명은 띄어 쓴다. 다만 호나 자, 우리 앞서 호나 자는 성과 같이 쓸 때 붙인다고 봤잖아. 근데 성명 앞에 놓이는 경우도 원칙 띄어 써야 한다. 확인하러 갑시다. 황보영의 성이 황보인지 황인지 애매할 때는 원래 붙이는 게 원칙, 황보영으로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나 황 띄고 보영으로 쓸 수 있다. 명백하게 헛소리고요. 최서연의 성 최 뒤에 군을 쓸 때 뭐라고 했느냐? 호칭어, 최군이라고 부르는 호칭어는 너는
띄어 쓴다 라고 했으니까 최 띄고 군 써줘야겠죠. 더불어 김구의 호인 백범을 성명 앞에 쓸 때, 그치? 성명 앞에 쓸 때 백범 띄고 김구. 물론 김백범이라고 쓸 때는 성 뒤에 호는 붙여 쓰겠지. 다만 이름 앞에 내세울 땐 백범 김구로 띄어 쓴다. 정확하게 쓰고 있고 허초이의 호, 난설원 마찬가지죠. 명백하게 허난설원 틀릴 수가 없어. 뒤에 2, 3, 4가 마지막 지문의 내용하고 정확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고 1번이 다소 이 2단락 초반부에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촘촘히 읽었다면 꼭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를 공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답은 1번. 풀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선생님, 문법 부분도 좀 공부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제가 시험 전에도 그런 얘기를 계속 드렸지만 우리가 문법 문제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 사라졌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문법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지식적인 문제가 사라진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 시험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의 지식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이런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후에 27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지식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올인원과 같은 기본 이론 수업에 섭취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도 해드립니다. 7번, 8번 복합 지문이고 우리한테 물은 문제는 2개. 7번 윗글에서 추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이번 시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내용 추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죠. 그래놓고 우리한테 지하국 대적 퇴치 서사에 주된 관심사가 사회의 정의 구현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성장.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지하국 퇴치 이야기가 나오나 보지.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인간의 성장이냐? 네, 2번째 고전 서사에서 주인공은 천상적 존재의 도움이 아니라 현실적 인물의 도움. 누군가가 도와줘. 그래서 승리했는지 확인해라. 3번째, 지하국 대적 퇴치 서사에서 주인공은 괴물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우회적이 뭐겠네? 돌려서. 그러니까 다이렉트가 아니라 뭔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붙고 있고 4번째, 전통적 세계관은 인간이 사는 현실 세계와 비인간적 존재가 사는 천상 세계의 이원이라는 건 듀얼, 2개 아니겠어? 그러니까 현실과 천상의 2개의 세계로 구성이 되는지 확인하래. 8번 문제는 살짝 이제 별 달아야죠. 의미론 문제. 우리 시험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넘어지는 포인트 중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어휘 문제의 의미론이거든. 비교적 난도 있게 출제가 됐어요. 기억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 확인해 봅시다. 우리의 고전 서사 문화. 느낌 오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스토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학을 베이스로 한 지문에 등장. 지하 세계에 살고 있는 괴물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많대. 홍길동전, 김원전을 예로 들면서 이런 소설도 있고 흔히 지하국 대적 퇴치, 그러니까 괴물을 퇴치하는 걸 대적 퇴치라고 불렀구나. 이렇게 불리는 많은 선화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하국은 단순한 공간적 배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간적 배경 플러스 뭐도 있냐? 인간이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위협과 혼란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면서 뭔가 이거 위협인데? 혼란인데? 이런 걸 이 소설에서는 지하국으로 이제 설정을 했구나. 전통적인 세계관에서 지상은 인간이 질서를 이루며 살아가는 현실의 공간. 천상은 이상적이고 완성된 세계. 그런데 지하 세계는 뭐냐? 어둡고 음험한 존재들이 머무는 장소. 그런데 이 지하국의 대적이라는 개념이 합해지면 그 괴물은 단순한 어떤 정말 외부의 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한 외부의 적이 아니라 플러스 인간이 살면서 마주하는 악, 부정, 부조리 등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대. 그러니까 2원 세계 아니네. 무슨 세계네? 3원적 세계의 구조를 보여주네. 지하국에서의 전투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모두가 겪어야 할 보편적, 인간 모두는 이런 악과 마주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 서사에서 중요한 점, 강조하고 있으니까 잘 봐야겠네. 중요한 점 뭐냐? 괴물을 물리치는 행위가 타인을 위한 정의 실현에 앞서 주인공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물리친다가 아니라 성장이 포인트래. 그렇다면 주인공은 승리의 원인,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승리하게 되었는가? 이야기 속 해답은 소박하대. 주인공은 물건 혹은 외부의 도움 아니라 자신이 이미 지니고 있던 것으로 괴물을 제압한대. 무슨 말이야? 예컨대 항상 몸에 지니고 있던 칼집 가죽, 하찮은 풀로 만든 약,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냐? 이는
해결의 열쇠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활용할 때 비로소 극복할 수 있다. 또한 괴물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우회적 아니구나. 그 실체가 드러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난다라는 점을 강조한대. 그래놓고 결국 지하국의 대적을 퇴치하는 서사는 영웅이 막강한 괴물을 처치하는 특별한 서사가 아니라 인간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편적 스토리. 이 서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하국이 두려운 공간이지만 동시에 성장이 가능한 시험의 장소이며 시험의 답은 언제나 인간 자신에게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대. 자, 지하국 대적 퇴치사의 주된 관심사는 사회 정의 구현이 아니라 뭐다? 그렇지. 자신의 성장과 변화다. 명백하게 답을 1번에 주었네. 자, 2번. 고전서사의 주인공은 천상적 존재의 도움이 아니라 현실적 인물의 도움. 이런 거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물의 도움, 즉 외부의 도움 아니라 자신이 지니고 있던 어떤 것,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어떤 것으로 싸워서 이긴다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에러가 되고, 지하국 대적 퇴치 서사에서 주인공은 직접 마주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아니지 정면으로 마주할 때라고 했으니까 우회적으로 나가리가 되고, 전통적인 세계관은 이미 확인했지만 이원적 아니라 삼원적. 그치. 그래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우리한테 첫 번째 지상의 공간, 현실의 공간이 있고 천상, 완성과 이상의 공간이 있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를 괴롭히는 악, 뭐 이런 것들이 지하 세계에서 부조리와 함께 나를 괴롭히는, 그래서 삼원적 구조라고 설명해야 바른 진술이 되었을 것 같죠. 정답은 명백하게 1번을 확인했어. 자, 조금 어려운 문제. 알다. 무엇을 알다냐? 밑줄이 마지막에 있었는데 그 시험의 해답은 언제나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다. 자, 항상 밑줄 문제는 앞뒤라 그랬지. 그럼 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좁혀보자. 그 시험의 해답은, 그러니까 해답은 언제나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다 의 뜻이야. 그러니까 해답은 디리디리라는 것을 알다. 이 지문을 우리가 분석했더니 해답은 뭐뭐라는 것을 알다의 문장에 있는 이 알다와 같은 걸 찾으래. 1번. 자신의 방은 자기가 알아서 청소해야 한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죠. 핵심 힌트가 뭐라고? 자기가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해서 해야 한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 그러니까 해답이 무엇인 걸 알다. 와, 스스로 알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지? 두 번째. 나는 감기에 걸려서 핵심 포인트. 음식 맛을 알다. 여러분, 음식 맛은 뭐로 보죠? 입으로 보죠. 친구 뭐가 있죠? 눈, 시각, 코, 후각, 입, 미각, 귀, 청각. 우리랑 뭐라고 불러? 감각.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감각으로 무언가를 알다라고 소개하는 거. 그러니까 해답을 얘는 우리가 눈, 귀, 코 이런 게 필요하냐는 거지. 거리가 있다라고 봤어야 할 것 같죠.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 중에 골라야겠네. 어떤 부모는 자식을 전부로 알다. 부모가 자식을 전부로 알다. 너를 찍을 거냐? 아니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다. 답을 몇 번을 찍어야겠구나. 그렇지. 4번을 찍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지. 3번은 부모가 자식을 전부로 여기다의 뜻이고, 4번은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그럼 뭐 해야 해? 그렇지.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해답은 우리가 생각해서 무언가라는 어떤 지식을, 정보를 알아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혹은 경험까지도 확장시켜 볼 수가 있겠지. 어떤 정보, 친구 뭐가 있냐면 지식이 또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생각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나 정보를 알다 의 뜻에 가장 가까우니까 정답은 4번을 찍었으면 참 좋았겠다. 계속해서 9번 문제 까보죠. 이번 시험 땡큐한 지점 중에 하나가 복합 문제가 많아서 여러분의 시간을 그래도 덜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을 거라고 여전히 생각이 됩니다. 9번, 10번 문제 역시 우리한테 9번은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중심 내용. 그러니까 국가직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중심 내용 문제가 이번에 지방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10번 비교적 쉬운 문제죠. 윗글의 기억 리을과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편으로 적절하지 않은
다이렉트 대입해 보시면 빠르게 답을 알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음. 그렇다면 중심 내용, 묻고 있는 내용은 우리한테 하나의 발음 지술이니까 위의 내용 읽고 와서 우리가 바로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락이 좀 긴 지문이었어요. 우리한테 1단락 적어서 예컨대, 예시가 있고 이 관점, 뭔가 중요한 관점인 것 같죠? 그래서 이 관점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외부 사건에 대한 인간의 생리적인 반응이라고 여겨져 왔는데 이에 대해 새로운 관점이 등장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바로 이 새로운 관점이겠지. 생리적 반응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 해석이 감정을 느끼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 바로 이게 새로운 관점이래. 이에 따르면 동일한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명명하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감정, 그러니까 인식과 명명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네. 계속 가보죠. 예컨대 빠른 속도로 놀이기구를 타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심장이 두근거려. 그리고 막 숨이 가빠지는 신체적 변화를 지각하겠지. 그런데 같은 생리적 반응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 놀이기구의 움직임이 자신의 안전을 위협한다 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나 이거 신나고 재미있게 해주는데 나 이거 재밌어 신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다르게 해석한 후 전자는 이를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후자는 이를 즐거움이라는 감정으로 명명을 한대. 같은 현상을 경험하더라도 위험을 해석하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재미로 해석하면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이 단락에서 우리한테 아주 정확하게 순서를 밝혔죠. 그러니까 우리가 놀이기구 탔더니 막 숨차고 막 심장 벌렁벌렁거려. 이런 어떤 생리적 반응에 대해서 너 뭐해? 그렇지. 해석. 이거 위협적이야. 이거 재미있는데? 그래 놓고 이 위협적이야 라는 사람은 두려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런데 재미있는데 즐거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랬더니 네가 다른 감정으로 경험하게 됐구나. 순서가 반응이 있어서 해석하고 나서 이름 붙이고 나서 우리는 그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이 얘기한 여기 등장했던 새로운 관점이구나. 그래놓고 3단락. 이 관점. 앞에서 본 이 관점이겠지. 즉, 이 우리가 생리적 반응 후에 해석하고 명명하고 감정을 느낀다라는 관점에 따르면 감정은 외부 사건 때문에 수동적으로 얻어지는 건 아니라. 이거 아니래. 이거 아니요. 그럼 뭐냐? 감정은 외부 사건에 대해서 해석과 명명을 통해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사실 이미 1단락에서 다 얘기했지. 즉, 동일한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명명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감정. 한 번 더 반복해주고 있음.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같은 상황에서도 그 순간 우리가 우리가 의미, 가치 이런 걸 붙이는 걸 부여하다고 하잖아. 이 의미에 따라 경험하는 감정이 당연히 달라진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은 고정된 반응이 아니라 가변적 경험, 즉 네가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내가 이름 붙이기에 따라서 다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중심 내용 1번, 신체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감정관리의 핵심이다. 거짓말이죠. 신체 반응을 조절한 게 아니라 뭐하고 뭐? 그렇지. 해석과 명명, 즉 외부 사건에 대한 해석과 명명을 통해서 감정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감정관리의 핵심은 신체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겠음. 두 번째, 감정은 사건에 대한 해석과 명명에 의해 좌우되는 능동적 경험이다. 정확하게 위의 글을 받아주고 있네. 3번, 감정을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서 생리적 반응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사실 뭐 엉망진창이긴 한데 우리 앞에서 보고 왔지만 해석에 따라서, 그치? 해석에 따라서 명명이 달라질 건데 지금 얘는 명명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라고 순서를 아예 뒤집어 놓고 있지. 그러니까 사실 굳이 순서를 바꿔보면 해석에 따라 명명이 달라진다. 물론 중간 내용도 바뀌어야겠지만 큰 흐름의 순서가 뒤집혀 있네. 네 번째, 감정은 타고난 기질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 글은 기질을 언급하는 글이 아닌 무슨 DNA, 선천적 이런 걸 언급한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후에 그 이후에 어떤 생리적 반응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 그것에 대한 네이밍, 이름 붙이기에 따라서 내가 경험하는 감정이 바뀐다는 거니까 오히려 개인의 노력으로 감정 반응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해야 바른 추론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을 택했음. 10번, 기억 리을과 바꿔 쓸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 나타났다, 기억. 새로운 관점이 나타났다. 새로운 관점이 등장했다. 니은. 즐거움이라는 감정으로 명명한다.
이름 붙이다, 이름 짓는다. 가능해 보이죠? 디귿.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 우리가 깨닫는 의미. 깨닫는 건 지각, 뭐 이런 건데 우리가 붙이는 의미, 그러니까 가치나 의미를 붙인다라는 뜻이니까 깨닫다, 어색하구나. 더불어 가변적, 바뀔 수 있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경험이다. 즉 고정된 반응 아니다. 우리가 대입했다면 쉽게 3번을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1번부터 나머지 20번까지 풀어볼 텐데요. 느낌 오셨겠지만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가볍게 우리가 좀 속도감 있게 풀 수 있는 문제들. 근데 제가 더라모 수업 시간에도 계속 경고해드렸지만 15번부터 20번까지가 시간을 잡아먹는 블랙홀일 것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지방직 시험 역시 국가직과 동일하게 이 10번대 후반대, 특별히 15번 이후로부터의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푸셨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고득점의 열쇠가 되는 지점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1번 문제는 논리, 퀴즈 문제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푸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세모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음이 있는 것은 모두 인간과 감정적 소통을 하지만 P는 모두 귀다. 라고 말하고 있고 사실 버튼은 추론해서 연원이죠. 그러니까 의미상 그러나 반대의 관계이지만 너는 둘 다를 포함하는 개념. 마음이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인간과 감정 소통을 하지 않는다. 역시 마음이 없는 것은 모두 인간과 감정 소통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표시를 이렇게 해볼게요. 마음이 있는 것 A라고 하고 인간과 감정 소통을 한다를 B라고 하고 마음이 없어 그랬으니까 not A. 그런데 너는 not B라고 하면 표현을 해볼게요. 즉 A이면 모두 B이다. 그리고 not A이면 그러면 모두 not B다. 이 얘기는 자 뒤를 우리가 대우할 수 있죠. 뒤를 대우하면 B면 A다가 되니까 결국 너는 A면 B이고 B면 A다. 무슨 관계구나. 필요 충분 조건 관계구나. 즉 A이면 우리가 B고 B면 A다의 결론을 가를 통해 얻어왔음. 그래놓고 두 번째, 인간과 감정적 소통을 하는 것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만 새로운 얘기가 하나 등장했죠. 즉 앞서 우리가 인간과 감정적 소통을 B라고 그랬으니까 B라고 놓고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만 역시 and. 그렇지 않은 것, 즉 감정적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은 역시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너를 정리하면 즉 B이면 C이고 and not B이면 not C이다. 동일하게 너를 대우하면 C면 B라는 뜻이니까 너는 각각에 대해서 대우했더니 역시 동일하게 즉 B면 C고 C면 B다가 얻어지므로 즉 B와 C 역시 네가 필요 충분 조건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와 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A면 B고 B면 C고 C면 B고 C면 A다 라는 결론을 얻어올 수가 있겠네. 그래놓고 마지막 모든 식물에게는 마음이 있지만 즉 마음은 우리가 A로 놨죠. 모든 로봇에게는 마음이 없다. 그랬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역시 A라고 표시해 볼게. 즉 모든 식물에게는 마음이 있지만 and 모든 로봇은 마음이 없다 라고 했으니까 너를 not A라고 표시해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A면 B, C 그러니까 식물이면 A이고 A면 B고 B면 C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 로봇이면 not A다. 우린 너를 CBA로 볼 수도 있고 ABC로 볼 수도 있는데 어떤 대우 관계든 네가 not A면 not B면 not C 가능하지. 그러니까 CBA의 관계로 본다면 너를 대우해서 not A면 not B면 not C다로 볼 수가 있어. 따라서 우린 너를 식물이면 C이고 로봇이면 not C다의 결론을 얻어낼 거고 C가 뭐였느냐?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가 C였거든. 따라서 식물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가자. 그러나 로봇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음. 정답은 명백하게 1번. 시간의 문제였고 여러분 이걸 말로 쓰셔서 마음, 화살표, 감정이라고 해도 좋겠고 제가 길면 기호화해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호화해서 풀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죠. A면 B라고 우리가 얻었고 not A면 not B다를 통해서 후반부를 대우했더니 결국 A면 B고 B면 A야. A, B가 필요 충분 조건.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인간과 감정 소통을 하는 것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각각 B, C로 명칭했고 B면 C and not C면 not B면 not C. 그러니까 너를 대우하면 다시 C면 B가 될 거니까 B와 C도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A, B, C가 각각이 왔다 갔다가 자제로 다 돼. 그러니까 우리는 식물이면 마음이 있어. 식물이면 A. and 로봇에게 마음이 없어. 로봇이면 not A라고 기호화했는데 즉 이걸 통해 위에 얻었던 공식을 대입했더니 식물이면 A고 A면 B이고 B면 C. 따라서 식물이면 C라는 중간 결론을 가져왔고 로봇이면 not A라고 했으니까 CBA를 대우하면 not A면 not B면 not C가 될 거니까 로봇이면 not C라는 결론을 가져와서 식물에게는 모두 식물은 도덕적 지위를 갖지만 로봇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너를 택하였어. 정답은 1번. 그래서 12번, 13번이 복합지문 전설 이야기를 주었네. 그래놓고 우리 12번 문제는 글을 이해하는 가장 적절한 그래서 내용 이해 문제가 있었고 13번 역시 별을 달아드려야죠. 제가 꼭 나올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시어 문제를 주든가 문맥상 의미가 가장 다른 진짜 적중했다라는 말을 이제는 마르고 닳도록 해도 여러분 지겨워하시겠지만 그래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유형으로는 100%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정말 내용이 이질적인 이것도 우리가 연습했던 지점이라 자랑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확인할 내용 전설이 역사기술의 원칙이 확립된 이후에 네가 공식적인 역사의 기능을 수행했는지 두 번째 역사 이야기는 신성한 이야기에서 전설로 질적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역사적 이야기가 산출이 되었는지 세 번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전설이 될 수도 있고 역사가 될 수도 있는지 네 번째, 증거물이 사라진 후 전설 향유중은 공식적 역사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적절한 건 하나니까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전설은 증거물에 대한 이야기. 그죠? 우리 문학생에 들어본 적이 있죠. 전설은 증거가 있어. 어떤 사건을 증거물에 담아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전설이죠. 뒷산의 바위, 마을의 연못, 산사의 종 같은 증거물이 있어서 이거 진짜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 전설은 허구, 뻥이지만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역사와 관련이 있대. 서구에서 전설의 어원을 읽어줘요, 여러분. 원래 이게 이렇게 읽었어요. 찾기도 한데. 종교의식 중에 낭독되는 성인이나 순교자의 신성한 기적 이야기가 점차 사실이라고 믿어지게 되면서 특정한 때와 장소, 주인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로 변했대. 이게 무슨 말이야? 뒤에 바로 상수라겠지. 즉, 신성한 이야기에서 네가 색깔을 같이 하자. 신성한 이야기에서 역사적 이야기로의 질적 전환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이야기 양식이 전설. 그러니까 전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어떤 거냐. 자, 너는 색깔을 좀 정확하게 표시해 드릴게요. 이 전설이라는 녀석은 신성한 이야기에서 역사적인 이야기로 뭔가 전환을 도모하면서 나온 게 전설이래. 그러면서 이 신성한 이야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성인이나 순교자의 신성한 기적 이야기. 네가 특정한 때와 장소, 주인공을 설명하는 이야기, 즉 역사적 이야기로 체인지하면서 나온 게 전설이다. 그러니까 전설을 설명하는 중에 니은은 즉 전설의 모태가 되는 이야기로 소개를 하고 있네. 그래놓고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겠죠. 이 전설과 역사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전설과 역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역사는 과거에 있던 일을 사실적으로 구성한 면 역사는 사실로 구성했대. 근데 반면 전설은 허구적으로 구성한다라는 점에서 뚜렷이 구별된다. 전설과 역사의 차이점. 중요한 단락이구나. 역사는 사실적이야. 역사는 네가 사실적인 이야기인데 전설은 뻥이래. 허구적이래. 그래놓고 그렇지만 공통점.
둘 다 이야기를 만들어서 현실에 대한 언어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공통점을 채운다라는 것은 공통점이래. 그러니까 말로 뭔가 공백을 채우는 건 공통점. 그 공백을 사실로 채우느냐? 즉 사실로 채우면 널 뭐라고요? 역사. 그치? 허구적, 뻑으로 채우면 넌 뭐라고요? 전설이라고 지금 소개하는 거지. 이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실제로 공식적 역사 기술의 원칙과 전형, 공식적인 어떤 역사 기술의 원칙이 있었을 거고 전형이 있었을 텐데 이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게 나오기 전까지 전설이 큰 범주에서 역사로 기능하기도 했대. 선택지에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전설은 공식적인 역사와 거리를 가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전설을 즐긴 사람들, 전설을 누린 향유층은 공식적인 역사와 뚜렷이 구별되는 이야기, 뭔가 이거와는 다른 이야기를 만들고 전했대. 그러니까 다른 전설을 누린 거지. 과거의 공백에 특정한 시각과 욕망 이런 걸 투영해서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서 없어 빠져 있거나 감추어졌던 일을 자신들의 목소리가 담긴 어떤 이야기? 전설 이야기로 만들어서 누렸겠지. 그러니까 주어가 전설 향유층이 누린 지금 전설을 소개하는 거구나. 즉 그들은 공식적인 이면에서 작동하는, 역사 이면에 작동하는 자신들만의 역사를 구축하면서 오늘날까지 전설의 전승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여러분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전설은 역사 기술의 원칙이 확립된 이후에 거짓말 같죠. 뭐라고 했냐면 공식적인 역사 기술의 원칙과 전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치? 전까지 이 전설이 역사로서 기능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확립된 이후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 이야기가 신성한 이야기에서 전설로 전환될 때 이게 산출됐다. 우리 좌우에서 봤죠. 뭐라고 했냐면 신성한 이야기에서 역사적 이야기로 전환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전설이야. 그러니까 주어가 전설이 산출됐고 이 신성한 이야기가 역사적 이야기로 전환이 돼야겠죠. 내용 다 틀렸구나. 3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여러분이 확인했죠? 우리가 전설은 허구, 뻥이고 역사는 사실, 명백한 것은 3번이고요. 4번. 증거물이 사라진 후 눈 씻고 위에 시험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전설이 증거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일단락 첫 번째 문장에서 주었을 뿐 전설에 대한 증거가 사라진 후 이런 내용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미 앞에 내용부터가 없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다만 마지막은 있었죠. 전설 향유층은 공식적 역사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었다 라는 진술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음. 그래서 명백하게 없는 내용을 넣어서 오답 만든 선택지구나도 알 수 있는 정답은 3번을 확인했음. 13번.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됐는데 문맥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즉 기억도 전설, 전설은 이런 이야기, 니은은 신성한 이야기. 그래서 신성한 이야기가 역사적 이야기로 전환을 이루게, 즉 전설의 모태가 되는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었고 디귿은 전설, 뻥으로 채운 건 전설이었죠. 리을, 전설 향유층이 전설을 자신들의 목소리가 담긴 이야기로 만들었다라고 명백하게 주어를 너로 제시해서 이것이 전설을 얘기하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었음. 그래서 우리가 기억, 디귿, 리을이 명백했어. 그래서 네가 전설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니은 혼자 따로 도는 녀석이었구나를 확인했던 문제. 정답은 13번에 2번을 택했음. 14번 가보죠. 문학 문제가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현대시를 우리한테 지문으로 풀어서 소개한 내용이었고 왔다 갔다 해서 머리가 아픈, 다만 작은 따옴표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보면 선택지를 보면 우리한테 이 중에 하나가 나가리다 라고 했는데 선택지가 오히려 좀 힌트를 주는 그런 문제이기도 했어요. 즉 어디를 어디선가로 해석하는 입장은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 그러니까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라고 해석했다. 다음 2번. 1년 삼행을 수사적 의문문으로 보는 입장은 개벽의 시간에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라고 해석했는지, 들렸으리라의 추격으로 보는 입장은 닭의 울음소리를 개벽을 알리는 소리로 파악. 그러니까 뭔가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냐? 안 들렸냐? 뭐 이 얘기인 건 확실해 보이죠. 그래 놓고 닭의 울음소리를 부정하는 입장은 닭을 개벽의 순간에 광야에 울리는 지고지순한 매개체. 그러니까 부정했는데 안 들려. 그랬는데 닭이 이 어떤 광야에 울리는 지고한 소리의 매개체야. 내용도 앞뒤가 안 맞지. 그러니까 닭의 울음소리를 부정했으면 안 들려야 되잖아. 근데 무슨 지구환 매개체야. 근데 지구환이 바로 마지막에 있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면
닭 울음소리를 긍정하는 쪽에서는 실제 동물로서의 달의 의미를 두기보다 새벽을 알리는 소리의 매개체로서의 닭. 이렇게 해석하면 시의 첫 연은 천지가 개벽하는 순간 그 닭의 지고한 소리가 울리고 있는 광이야. 그러니까 부정하는 입장이 아니라 긍정하는 입장이 확실하지.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이제 문제풀이 수업에서도 강조하고 이제 현강에서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항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뭔가 모순이 있어 보이는 선택지는 의심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의심해야 될 선택지가 나오고 명백하게 4번이 헛소리구나를 확인했음. 다만 우리는 연습이니까 한번 여러분과 함께 확인을 해봅시다. 자, 단락이 좀 내용이 길게 두 단락이 제시가 됐죠. 시광야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서 닭 소리 들렸으랴? 뭐뭐 했으랴? 사실 우리가 물음표를 취할 수 있고 의문문의 형식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수사적, 즉 수사적인 표현이 쓰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시의 해석과 관련해서 1년 3행의 식구 어디 달 구는 소리 들렸으랴를 둘러싼 논쟁이 있는데 이 들렸으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돼.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로 이를 수사적 의문 들렸겠는가로 파악해서 너는 달 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라고 해석을 해왔다는 거야. 즉, 수사적 의문이라고 표현했다면 이건 들리지 않았다의 입장이구나. 그런데 들렸으랴가 들렸으리라의 축약형이며 이 식구를 들렸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가 됐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면 파란색은 안 들렸다. 노란색은 들렸다로 표시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중간에 이 대목, 이제 순서를 뒤바꾼 대목이 있어서 머리가 읽기가 좀 아팠던, 읽기 머리 아팠던, 뭐라는 거야. 머리가 좀 아팠던 그런 지문이 됐어. 즉, 뭐래? 닭이 울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입장과, 자, 닭이 울었어. 그 다음에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갈린다는 거야. 특히 이 입장에 따라서 어대의 의미가 달라질 건데, 전자, 누구? 울었을 것이다. 즉 전자 입장에서는 어디선가 울었을 것이다. 근데 후자 누구? 안 울렸어. 즉 어디 그뿐인 줄 알아? 에서 쓰인 어디와 같이 되물어 감탄사로 해석되는 어디라고 이 어디를 해석해야 된대. 닭에 대해서도 두 입장이 다르대. 즉 달 구름 소리를 이번엔 부정이 먼저 나와. 자, 부정하는 논자들에게 닭은 소리를 내오는 동물을 의미할 뿐 이들에게 시의 첫 연은 아무 소리 없는 정적 그대로의 광이야. 즉 하늘이 처음 열린 날 어찌 닭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겠느냐. 안 들렸다라는 뜻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어디를 어디선가 라고 해석하면 즉 어디를 어디선가 라고 해석하는 입장은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이라고 우리가 명백하게 확인을 했고 1년 3행을 수사적, 자 수사적이라고 본 입장은 안 들렸다의 뜻이었잖아. 들렸겠는가? 들리지 않았다의 입장은 개벽의 시간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입장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고 들렸으랴를 들렸으리라의 추각형, 즉 들렸을 것이다 라고 본 입장이라면 그러면 닭의 울음은 개벽, 새벽을 알리는 소리라고 당연히 파악을 했겠지. 그래서 명백하게 정답은 4번 확인했고 두 가지였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시험장에서 밑줄과 물결 밑줄로 이 두 개를 구분해서 표시하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다이렉트 여기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가 굉장히 많아서 인용임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다이렉트 왔다 갔다 확인하면서 푸시는 문제도 역시 가능했고 더 좋은 방법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 뭔가 말이 안 되는데 라는 부분을 확인했다면 그 부분을 먼저 직접 확인하는 것도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해요. 정답은 4번. 15번 역시 논리 퀴즈 문제.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가면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 찾아가는 민원 사업은 잘 준비되고 있나요? 방문이 확정된 사업장은 어디죠? 방문 후보인 사업장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자, 현재 첫 번째가 나오죠. 아동돌봄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주민도서관에도 방문하지 않습니다. 자, 의뢰 이야기를 제가 전제 1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not 아동 and not 주민도서관이니까 편하게 그냥 아동과 주민으로 줄여서 자,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아동돌봄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다문화센터에 방문한다면 여기는 화살표 P이면 자리죠. 그러면 전통시장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제 2는 not 아동 and 다문화라면 전통시장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청이 뭐라고 말해? 사실 전제
3에 해당하는 란이 빈칸인 거죠. 그러더니 갑이 여러분의 의견을 취합하면 즉 무슨 뜻이구나. 결론이구나. 즉 갑의 의견이 뭐라고 하냐면 전통시장은 반드시 방문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전통이라고만 써볼까? 우리가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중간에 취해야 할. 그런데 사실 이 두 개의 식을 합쳐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지금 아동 돌봄센터는 방문하지 않는 것은 전제를 통해 확정이지. 그러니까 2번 아동 돌봄센터에 방문한다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안 가야 돼. 더불어 4번 아동 돌봄센터는 방문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방문하지 않는 일이 없는 건 방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문 안 한다 그랬는데 방문하는 거니까 2번과 4번이 소거가 돼. 그러면 1번과 3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우리가 끌어내고 싶은 건 이 전통시장을 간다는 결론을 끌어내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 줘야 되는데 왜? 아동은 이미 위에서 확정해 주고 있는 진술이니까. 그러니까 다문화에 대한 얘기를 뭔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방문한다면 주민도서관에 방문합니다. 라는 어떤 우리한테 피면큐의 진술보다 다문화센터와 주민도서관 중 적어도 한 곳, 즉 이 다문화센터 얘기를 넣어준 너를 골라주면 좋겠지. 한번 정리해보면 다문화센터와 주민도서관 중 적어도 한 곳이니까 5월의 뜻이겠지. 그래서 주민도서관 중 적어도 한 곳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전제를 통해서 주민센터에 안 가는 걸 확정으로 알고 있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럼 다문화가 확정되고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는 진술에 의해서 전통시장이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가 있겠구나. 정답은 명백하게 몇 번? 3번을 찍었어야 하는 문제. 그러니까 공식으로 답을 알아내기보다 나와 있는 전제들을 통해서 선택지를 통해 확인하는 형태로 소구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았을 유형의 문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느끼시겠지만 앞으로 퀴즈 문제가 하나 또 나올 거거든. 시험 문제 이제 이런 단순한 퀴즈를 응용한 버전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현할 것이 확실하다. 확실하게 여러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죠? 계속 가봅시다. 16번 문제. 다음 글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의 킬러 문항 중에 하나였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우리가 시험장 가면 그러니까 사실 평상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평상시 제정신일 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말을 부정으로 꽈버리면 어렵다라고 제가 수업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너는 우리한테 흔히로 시작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준 다음에 하지만 뭔가 반대한 다음에 무엇이 옳지 않다라는 입장을 주고서 그 근거가 참이면 거짓이면 너에 대해서 일치 강화냐 아니면 불일치 약화냐를 묻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흐름을 잘 확인했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억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2단락부터 읽어도 되지만 여러분과 연습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1단락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흔히 사람들은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무언가를 보고 있으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당신의 감각이나 의식의 근거에 확실한 사실이다. 네가 책 보고 있는 건 확실한 사실이다 라고 생각한대. 이와 달리 용을 보았어. 용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감각이나 의식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대. 사실 용은 존재하지 않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이 만들어낸 산물이죠. 왜냐하면 당신이 환각을 보고 상상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용의 존재 여부가 우리의 감각이나 의식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이 아니며 용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논증도 없기 때문에 즉, 감각이나 의식에 근거했을 때 사실 아니야. 더불어 논증도 없어. 입증할 논증도 없기 때문에 용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정리해주죠. 이는 무엇인가를 믿는 행위가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얘기하겠죠. 첫 번째, 우리 감각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 두 번째, 우리 의식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 세 번째, 입증할 논증. 그러니까 감각에 근거해 확실한 사실이거나 의식에 근거한 사실이거나 논증이 있어야 우리 너를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텐데 용은 감각 아니야. 의식 아니야. 논증 없어. 그러니까 이 용을 믿는 건 비합리적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구나. 그런데 하지만 이러한 입장, 앞에서 얘기한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라. 여기에 따르면 내 앞에 있는 친구가 기계가 아닌 사람이라는 당면한 사실을 믿는 것조차 합리적일 수가 없다. 또한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 그 친구가 내 앞에 있다고 믿는 것도 합리적일 수 없다. 왜냐? 상술해 줍니다. 이러한 믿음은 감각, 의식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이 아니고 입증할 만한 논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놓고 따라서
무엇인가를 믿는 행위의 합리성을 위 세 가지 조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입장이 1단락의 내용이었잖아. 그것이 옳지 않대. 그래 놓고 만약 그 입장이 옳다면 우리 삶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을 믿는 것조차 비합리적인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보편적인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대. 그래서 그러한 상식을 믿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 기억이 앞에 나온 1단락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게 문제야. 이 부분을 정신 차리고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자, 1단락에서 용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비합리적이었지. 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비합리적이었어. 그런데 그 입장을 옳지 않다라고 말한 기억이 참이라면 당연히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줘야겠지.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가보죠. 이번엔 기억이 거짓이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옳지 않다라고 했는데 옳다면의 뜻이잖아. 거짓이니까. 그러면 우리 삶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을 믿는 것조차 비합리적. 아니 너무 땡큐한 선택지 아니었어? 2번을 그대로 준 거야. 그래놓고 3번은 똑같다. 우리 삶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을 믿는 것이 비합리적이다. 라는 진술은 당연히 앞에 있는 옳지 않다의 반대잖아. 그러니까 너를 약화하겠지. 너무 땡큐한 녀석이었어.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도깨비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논증이 있고 도깨비가 존재하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 이건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합리적으로 보는 입장이잖아. 그런데 이것이 합리적이라면 옳지 않다라는 건 그것과 반대니까 불일치, 약화가 돼야겠지. 그래서 너는 마지막 4번이 아주 땡큐하게 앞의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다면 답을 놓치기는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요리하셨을까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만 읽고 문제를 푸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라면 시험장에서 2단락을 여러분이 열심히 읽고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뒷문제 가보죠. 17번 역시 퀴즈 문제. 연습해야 해요, 여러분. 연습 많이 하셔야 합니다.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걸 고르래. 금리가 인상되고 A라고 합시다. 고 그랬으니까 뭐지? and지, and. 시중 통화량이 동결되면 그랬으니까 뭐지? 그렇지, 화살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and 기업의 설비 투자가 감소된다. 공식화하면 A and B이면 C and D다. 뭐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 그래놓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우리 C로 잡았죠. 그러면 화살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다. 새로운 거 나왔으니까 E라고 써볼게. C이면 B다. 라는 두 번째 공식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not E 확정입니다. 땡큐죠, 여러분. not E가 확정되는 순간 2번에 대우하시면 not E면 not C 이잖아. 따라서 우리는 not E가 확정되는 순간 not C도 확정되는구나. 뭐하라는 뜻이구나. 1번 대우하라는 얘기지. 너를 전체 부정합시다. 너부터 부정해서 뒤집어줘요. 시작.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써볼게. not C and D 화살표 not A and B. 지금 대우한 거. 그럼 드모르간 법칙 너를 적용하시면 not C 가운데도 뒤집어져요. or not D가 되고 너는 not A or not B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not C가 확정이라는 것 밖에 몰라. 다만 우리 이렇게 생긴 녀석은 하나를 선언이잖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not A or not B를 참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지. 이건 확인된 사실이다. 즉 네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너는 명백하게 참이다. 따라서 not A or not B. 즉 금리가 인상되지 않 뭐로 바뀌어야 돼? 거나로 바뀌어야겠죠. 더불어 시중 통화량이 동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not A or not B가 반드시 참. 정답은 4번을 찍었어야 하는 비교적 우리에게 시간을 절약해주는 그런 문제였음. 18번 문제 갑시다. 역시 여러분에게 세모를 드릴게요. 우리가 고전 문법과 관련된 냄새가 나는 지문이 나오면 이제 머리가 아파서 다만 추적하고 찾는 거. 여러분 명탐정 코난처럼 여러분이 이 내용이 있나 없나를 찾는 문제였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래. 제가 한번 무식하게 풀어볼게요, 여러분. 1단락, 2단락 준 다음에
옛 이응과 히읗은 소리나는 위치, 즉 옛 이응과 히읗을 비교할 건데 소리나는 위치가 어떠니?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바로 위에 보인다. 옛 이응은 아음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 그럼 히읗 찾아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 이 히읗이 여기 보이거든. 근데 너는 이 획이 더해서 만들어진 초성자는 기본자와 소리나는 위치가 같대. 그러니까 얘하고 위치가 같다는 뜻이니까 이응에 대해 찾아와야 해. 그런데 이응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 이응은 후음이라고 소개를 한다. 무슨 얘기냐? 이 아설순치후는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이름을 정한 거래. 그러니까 이응은 후음이고, 그치? 자, 여기에다가 획을 더한 히읗도 후음이고, 다만 옛 이응은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 건 확인됐네. 자, 세모 이거 반치음인 거 아셨어요? 몰라도 이 문제 푸는 전혀 이상이 없죠. 너는 이 모양, 그러니까 디스 모양이 아니라 치아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의 획을 더해서 소개하기를 반치음은 시옷에 획을 더해서 만들었대. 자, 반치음은 시옷에 획을 더해서 만들어졌지만 소리의 세계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시옷에 획을 더한 건 맞는데 그럼 시옷이 누군지를 확인해 보러 가야겠지. 소개하기를 시옷은 이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으니까 시옷은 이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인데 여기 획을 더해서 반침이 생겼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음. 더불어 디귿보다 티읕이 소리가 더 세고 우리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 이 가획, 획을 더하는 원리를 소개하면서 기본자의 획을 더할수록 소리가 세진대. 그러니까 니은보다 찍어서 디귿 떼면 더 세고 디귿보다 하나 더 찍어주면 티읕이 더 세. 그러니까 티읕이 더 소리가 세고 미음보다는 위로 찍찍 끈 비읍이 옆으로 찍찍 끈 피읍이 이제 더 세져서 네가 가장 세니까 피읍보다 비읍이 소리가 약해. 그러니까 비읍이 소리가 약하다. 당연하지. 피읍이 더 셀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이었고 사실 이 문제는 1, 2, 3번을 잘 못 찾았어 라고 해도 명백하게 4번이 확인되죠.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아설순치 후음의 분류체계를 새로 만들어서 기본자를 정했는지 아설순치로 가볼게요. 훈민정음의 초성자는 모두 17자인데 초성자의 원리는 상형의 원리와 가획의 원리. 그래서 이 글에 1단락의 상형의 원리를 소개하고 2단락의 가획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었던 거지. 당시 의문 이론에서는 이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서 아설순치 후음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근데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그 다음 중요했다. 읽어봐. 시작. 이 분류체계를 뭐라고? 도입해서 분류체계를 새로 창제. 글자를 창제한 거지 분류체계를 창제한 게 아니래. 분류체계는 뭐 한 거야? 도입해서. 그래서 정했구나.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가 거짓말이 확실하지. 우리한테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1단락 읽으면서 4번을 바로 찍었다면 너무 땡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어쩔 수 없이 나머지를 확인했다면 시간을 좀 잡아먹고 머리 아픈 문제였겠지. 답은 언제나 1단락 내용을 마지막에 박을 때는 의심스럽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죠. 분명히 맨 위에 있는 내용인데 왜 맨 아래 박아놨을까? 한 번 더 여러분 시험장에서 확인했었어야 한다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해봅니다. 19번 바로 가죠. 우리 강화역과 특강까지 얼마나 많이 했어. 흘리면 너무 억울한 그런 문제이지만 시험장이라면 살 떨렸을 테니까 별 달아볼게요. 논지를 강화. 항상 논지 문제는 논지가 제일 중요해. 그 논지와 일치하면 강화. 그 논지와 일치하지 않으면 불일치 약화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논지와 즉 일치하는 진술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가장 적절한 땡큐네. 바로 읽읍시다 여러분. 알레르기는 우리의 면역 체계가 신체 외부의 물질을 적으로 오인, 잘못 착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민반을 일으킬 때 발생한대. 흔히 개인의 비위생적인 환경에 적응하면서 정상적인 면역체계가 발달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친 위생습관이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킨다라고 여기는데 중요한 접수가 뭐가 벌써? 하지만 그러니까 이 글은 지나친 위생습관과 알레르기 질환에 상관관계 없다라고 말하는 건가 봐. 우리 면역체계는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수렵 시절부터 공생해온 오랜 친구들이라 불리는 뭐래? 유익한 미생물. 그러니까 알레르기는 유익한 미생물과 뭔가 관련이 있는 건가 봐. 계속 읽어보죠. 인간의 면역체계는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은 컴퓨터 학습 시스템과 유사해서 데이터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논밭과 동산이 있는 자연환경인 전원. 그러니까 전원은 굉장히 자연이 많이 펼쳐진 그런 곳인가 봐. 수백만 년 동안 인류와 함께 해온 유익한 공생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면역체계의 일종의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대. 즉, 이를 통해 면역체계는 햇빛이나 꽃가루 같은 무해한 물질에 감염하지 않도록 발달하는 것. 무슨 얘기야? 실제로 청소나 목욕 같은 위생습관 아니더라. 즉, 알레르기 질환은 위생습관 아니더라. 그럼 뭐더라? 이 공생 미생물이더라를 정리해 주겠지. 땡큐 3달러. 우리의 면역체계가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뭐구나. 유익한 공생 미생물 환경에 노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연과 격리된 도시는 이러한 노출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러분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알레르기 질환. 그치? 알레르기 질환이 왜 일어났냐? 그 원인을 묻고 있어. 그래놓고 우리한테 뭐 아니다. 지나친 위생습관 이것과는 관련이 없다. 그럼 뭐랑 관련이 있다? 그렇지. 자, 뭐라고 소개했냐면 유익한 공생 미생물 환경. 즉 공생 미생물 환경 전원이라는 얘기도 해줬지. 이것에 노출되지 않아서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는 도시라는 공간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한 거다. 그러니까 이 글을 강화해 주려면 위생습관 아니다. 공생 미생물에 노출되지 않아서 그래서 질환이 일어난 거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 강화가 되겠죠. 자, 강화하는 짓을 잡으러 갑시다. 1번. 자연과 격리된 도시에서 개인 위생용품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알레르기 질환 발병이 낮았다. 즉 깨끗할수록 위생이 좋을수록 낮았대. 일치 불일치. 불일치. 이거 아니다. 개인 위생 아니다. 그랬으니까 너는 약화라고 해줘야겠지. 두 번째, 동일한 전을 자란 집단의 아이들을 비교할 때 거주지의 위생 상태가 나쁠수록 낫다. 1번과 내용은 반대야. 1번은 깨끗할수록 질병 발병률이 낮았다. 2번은 나쁠수록 질병 발병이 낮았다 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너는 위생과 관련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아니다 그랬으니까 약화라고 봐야겠죠. 3번, 주거의 위생 상태가 유사한 아이들과 비교할 때 전원에서 오래 생활한 아이일수록 질병 발병률이 낮았다. 이 글이 말하고 있는 즉 유익한 미생물 덕분에 질병의 발병률이 낮아진 상태가 된 거네. 따라서 알레르기와 이 공생 미생물이 관련이 있다라는 진술 정확한 강화. 4번, 어린 시절 알레르기 질환을 알았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경험과 지금 알레르기 질환이 관련이 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겠지? 그렇지. 논점 일탈. 너는 무관하다. 지금 이 글의 논지 주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이 위생 아니고 공생 미생물이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 딴소리하고 있으니까 논점을 이탈했다라고 봐야겠죠. 정답은 명백하게 3번. 그래서 마지막에 이 17번, 18번, 19번, 20번 숨가빠오는 여러분에게 지문이 좀 다소 긴 지문이긴 했으나 아주 난도가 높은 강화 약화는 아니었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푸셨을지 궁금합니다. 20번 마지막 문제라 살뜰이나 문제였을 테니까 역시 세모 한번 달아볼게요.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보시면 땡큐하게 이 실화와 승연의 얘기를 공통적으로 말하는 선택지가 2개가 있죠. 이런 거 먼저 확인하면 좋다라고 제가 앞서 수업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두 줄 서기가 효율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실화 승연이 동의하는지. 그다음 실화 승연은 고려하는 기준에 따라서 줄서기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라고 동의를 했는지 한번 가봅시다. 그럼 실화와 승연 보시면 실화, 승연, 범주가 2번에 걸쳐 각각 얘기를 하고 있죠. 실화 이야기도 들어봅시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 한 줄 서기보다 2줄 서기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면 같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가 있고 혼잡을 줄일 수도 있어. 그래서 효율을 우선해야 해. 실화 2번째, 안전도 중요한 기준. 한 줄 서기 하면 넘어지는 사고. 따라서 2줄 서기 하면 줄일 수 있어. 그러니까 실화는 효율, 안전에서의 2줄 서기를 얘기하고 있네요. 확인, 승연 가보죠. 물론 2줄 서기가 전체적으로 효율이 좋지. 효율 좋은 거 긍정. 그런데 2줄로 서면 급한 사람은 빨리 이동하기가 어렵잖아. 이동이 급한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두는 배려가 효율보다 우선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해. 즉, 승연은 한 줄 서기를 주장하네요.
그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그러고 보니 에스컬레이터가 한쪽으로만 설 경우 무게가 한쪽으로 쏠려서 에스컬레이터에 부담을 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고장되면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어. 안전이 최우선이니 항상 두 줄서기를 해야겠네. 자, 승현은 의견을 바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역시 효율은 중요한 건 맞는데 그렇지만 자리를 비워두는 건 필요해 라고 했다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항상 한 줄석이 아닌 두 줄서기 해야 해 라고 의견을 바꾸고 있긴 하네. 즉 두 줄서기가 다만 효율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 승현은 동의를 하기는 했어. 그치? 이것은 맞는 진술이긴 했네. 그러면 3번도 동시에 확인. 시라와 승현은 고려하는 기준에 따라 줄서기 방식을 바꾸는 것에 동의. 시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줄서기였고 그러니까 X가 되고 승현은 이 고려하는 기준에 따라 바꿔라가 아니라 자신의 의견 자체를 바꿔버렸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배려가 중요하니까 효율도 중요하고 배려도 중요한데 한 줄서기 의미 있지 않아? 배려를 더 중시해야 해 라고 했다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두 줄서기 해야 해 라고 의견을 아예 바꾼 경우네.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2번 혼잡 정도에 따라 줄서기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범주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안전이 중요하니까 혼잡할 때는 두 줄서기. 하지만 혼잡하지 않을 때는 한 줄서기. 혼잡 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즉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한 건 범주의 의견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등장했던 거구나. 더불어 안전면에서 두 줄서기가 낫다. 즉 우리가 확인했지만 범주가 안전 두 줄서기 확인했고 승현 역시 안전 두 줄서기 확인했고 시라 역시 안전 두 줄서기 역시 우리가 다 확인한 부분이어서 명백하게 3번을 고르는 데는 무리가 없었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숨가쁘게 수업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26년 지방직 국어 문제를 풀어본 여러분의 소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딱 3가지를 강조하고 이 수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느끼셨겠지만 앞으로 이제 공무원 9급 국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독해입니다. 뭐니 해도 독해죠. 왜? 모든 문제가 다 박스 안으로 들어왔어. 문법의 베이스도 박스 안으로 혹은 문학의 베이스도 박스 안으로 다 지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문만 정확하게 읽어낼 능력이 있다면 시험에서 만점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막독해 하시면 안 되겠죠. 읽고 또 읽고 앞에 내용 까먹고 다시 읽고 이러면 시간의 블랙홀에 빠질 거야. 우리 시험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 보통 이제 26년 시험까지는 20문항을 보통 푸셨어요. 보통 제가 현강에서 이제 문제풀이 수업에서 20문제 풀 때 우리 학생들한테 30분 정도의 시간을 이제 주고 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20문항 정도를 30분 안팎으로 풀면 굉장히 잘 푸시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25문항으로 증가해. 그럼 우리는 몇 분에 풀면 좋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냥 단순하게 산수 문제를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왜? 어떤 문제의 비중이 높아질지 우리가 아직은 예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저 시간은 개개별로 차이가 커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막독해 탈출하고 글의 구조를 읽는 구조적 독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 어떤 해보다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시험은 구조적 독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과 꼭 구조적 독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 시간과 맞물려서 또 우리 시험에 정말 중요한 축, 논리와 추론이죠. 이 논리와 추론의 영역, 물론 논리의 일부, 추론의 일부가 독해랑 겹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피셋의 냄새를 담고 싶은 문제들이 우리 시험에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그 비중은 늘어날 것이 확실하죠.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국어 시험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쥐고 있는 열쇠가 된 게 확실해요, 여러분. 이제 국어 망하면 시험 못 붙어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기초부터 그리고 심화 문제풀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주 맹렬하게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하고 다만 그냥 막 열심히 하시면 안 되고 구조적 독해란 무엇인가? 논리와 추론,
우리가 단계별로 문제를 얘기한다면 우리한테 피셋 5급 수준의 문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런 실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9급 수준의 수준을 확인하고 내가 연습해야 할 논리 추론이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낼 것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가 훈련하고 시험장 문제에서 득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고, 정말 맞물려 있는 게 시간. 제가 이번 시험 끝나고 우리 그런 글을 카페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특히 인강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의 메인 점 뭐냐면 시간에 대한 특별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연습하면 되지. 근데 이 시험장에서의 시간은 훨씬 더 빠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전 장면과 같은 시간 훈련을 반드시 여러분의 커리큘럼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시간을 측정하는 것뿐 아니라 시험 장면과 같은 그런 어떤 장면에서 모의고사를 치러보신다든가, 아니면 현강에서 문풀반을 수강해 보신다든가, 이런 경험을 반드시 여러분의 수험 커리큘럼 과정 중에 넣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도 해봅니다. 여러분, 27년부터 국어 시험이 수준이 훨씬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올까요? 그렇죠. 제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25년에 기초전환하고 27년에 문항수가 증가하고 29년 피셋으로 갑니다. 국어 시험의 난도는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올라가고 있는 난도에 고난도, 고퀄 문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회원국어 앞서 여러분보다 한 발 빨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걸음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저는 또 수업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